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그 힐러리와 과거에 트럼프 그리고 최근에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그 지지율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샤이 트럼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4년 전에도 여론조사 내용에서 샤이 트럼프가 이번에도 또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3% 안팎, 적게는 1%, 많게는 3% 안팎의 부동층이 샤이 트럼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정말 미국 대선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멀리 뉴저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선남님의 그 다이어트가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것보다 한 3주에 한 번 뵈면 확실하게 이게 보이잖아요.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죠, 피디님. 어떻게 좀, 어머, 완전 갸름해지셨는데 V라인이 되셨어요. 아, 그런가요? 아, 잘 빠지고 네. 있나요? 다행인데. 아니, 어떻게 실제로 숫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실질적으로 뭐, 한 일주일에 한 3파운드 정도씩에서 5파운드 정도씩 꾸준히 빠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뭐, 제가 딱히 따로 식단 관리를 하거나, 뭐, 운동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다니진 않는데, 식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식욕 떨어졌을 때 뭐 우울감이나 약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있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래요?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좀 소화가 느려졌기 때문에 이제 네. 소화가 느려진 거에 대한 부작용이 제가 원래 먹다가 사실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네. 많이 먹으니까 이게 속이 더부룩해지니까 이제 오. 거기에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것 빼고는 네. 뭐 스트레스도 아니죠. 이제 좀 더부룩한 거죠. 이제 제가 원래 어. 하도 많이 네. 먹다가 이제 먹는 양이 이제 뱃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줄여드니까. 약간 조금 기분 안 좋아짐 같은 거는 있는데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와, 진짜 살 많이 빠지셨다. 얼굴 살도 그렇고 예전에는 셔츠를 뭐 단추를 목을 안 채우셨다라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근데 약간은 지금 조금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댓글도 좀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그럼요. 예.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더 놀고 싶었는데 이런 네. 느낌 말고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의 한 주 동안의 풍경을 사진 두 컷으로 담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자, 일단은 왼쪽은요, 사실 지금 뉴욕에서 레스토랑 위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휴가를 하면서 레스토랑 위크를 통해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갔다 왔는데, 오. 네, 이제 가격이 되게 쌉니다. 이제, 무조건 고정 가격으로 60불이면 이제 미슐랭을 즐길 수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됐었고요. 1인에 근데 네. 그거를 제가 갖고 온 이유가, 미슐랭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보통은 몇 주 전 혹은 며칠 전부터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당일날 왜냐면 그 당일날 제가 레스토랑 위크란 걸 알아가지고 어. 미슐랭 레스토랑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그나마 좀 널널하더라고요. 여기가 레스토랑이 원래 음. 예약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갔더니 사람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레스토랑 위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 사태가 사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딱 제가 갔을 때 미슐랭 레스토랑을 갔을 때 맨하탄에서 모여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요 두 가지 풍경을 한번 안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소비 네. 패턴이나 그런 문제가 좀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음. 사진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제 다국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산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이런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뭔가 시위, 안 좋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으면 시위가 도심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참 재미난 풍경이지만 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게 저번 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부터 살짝 정리하고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번 주에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이슈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딩에 청산된 관련 이슈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거의 뭐 12%나 하루 만에 떨구기도 하면서 문제가 생겼었고, 미국어도 월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다가 다행히 서비스업 관련된 고용 지표가 잘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JP모건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딩이 이번에 50에서 60%가량 청산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엔화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고 엔화의 값어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청산이 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게 JP모건의 평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NK 트레이딩 관련해서 저도 사실 월요일날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이게 경기 침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NK 트레이딩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미국에서 분명히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업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또 아직까지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늘긴 했지만 이게 침체까지는 안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NK 트레이딩을 불러오기 위해 이제 청산을 불러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포심 형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일본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은 아마 안 할 거다. 당분간은 하지 않을 거다. 아니면 뭐 문제가 생기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의 주가 급락을 멈추기도 했었고 여기에다가 사실 일본에서는 지진 소식이 있었죠. 아무래도 일본의 지진 소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서 굳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50%에 해당하는 저는 폭탄이 남았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앞으로는 일본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아직까지 50%에 해당하는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자금이 청산당할 수 있다라는 폭탄은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 지금 당장 좀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당분간은 굳이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의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문제,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중국은 높게 나오는 데이터가 필요한 나라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잘 나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여름철 악천후로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사실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다랗게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주호 증권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물가 상승의 원동력이 내수 회복이 아니다. 사람들이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상 조건 악화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가격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뭐 음식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0.8% 하락이고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는 다시 둔화 조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중국에서 금리 인하폭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많은 분들이 사실 여기서 쾌재를 부르셨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다들 많은 분들이 주목을 못 하시던 부분들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하회를 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상회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의미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겼는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해고가 되었는가를 의미하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찾는가라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연속 실업수당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다라는 건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높다라는 건 실업률이 전체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찾는 게 어렵고 아마 천천히 실업률이 올라가는 아무래도 연준에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만 지금 4.3%라는 실업률 자체가 사실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수치입니다. 이제 연준이 예상했던 FOMC에서 예상했던 수치의 최상단치가 4.4%인데 그거 바로 아래고요. 연준의 평균치인 4.2%보다도 높은 수치다 보니까 지금보다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고 다행히도 신규 실업성 건수가 낮았기 때문에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EIA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는요, 전체적으로 오일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다뤄주는 단기 에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그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중국의 소비 침체 부분이다.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사실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줄어가고 있고, 특히 지속적으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을 계속 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 가까이 가서 아무래도 자발적 감산을 취소한다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연말까지 브렌트 가격이 85에서 90달러 사이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만 하더라도 하루에 0.400만, 40만 배럴씩 지속적으로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80만 배럴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가는 상승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의 경기도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유가 관련된 예상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유 소비는 재미난 거는 항공여행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 그래도 항공사들 어닝 발표 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던 점이, 항공사들의 어닝 발표가 분명히 나쁜데 소비는 늘었다. 그래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쯤에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그때 한번 전달해 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항공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5년에도 3% 증가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특히 미국의 항공유 소비는 2019년 팬데믹 이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적혀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좀 재미납니다.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실 7월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근데 8월에는 다시 날씨가 조금 더 완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만 네. 하더라도 좀 나가서 제가 좀 걷고 왔는데, 이 천연가스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8월 전력 생산을 위해서 소비되는 천연가스가 약 하루 460억 입방피트 정도인데, 이게 7월 대비 2%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월 천연가스 생산은 7월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런 소비 감소와 생산의 정체로 인해서 현물 가격 기준으로는, 사실 헨리 허브 가격 기준으로는 10월까지 굉장히 낮은 수치인 MMBTU당 2.5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선물 가격은 좀 다릅니다. 선물 가격은 항상 보통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원자재에 투자를 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재미난 건 전기 가격입니다. 아마 이번 주 CPI에도 영향을 줄 텐데, 천연가스가 사실 전기 생산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지면서 주거용 전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 관련주, 전력주들이 많이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천연가스가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까지 이번에 EIA에서 단기 에너지 전망치에서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주 내용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시장의 영향, 그리고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야기시켰던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이번 주에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물가 관련한 데이터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가 관련 데이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 키워드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실업 지표, 침체 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고, 그리고 나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내용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는 중국의 신규 대출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 보고서인 WASD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실 요거를 좀 보고 CPI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 화요일 날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좀 일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를 통해서 조금 더 CPI를 예측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정작 수요일 날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덜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난 뒤에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좀 재미납니다. 은행들의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인 0.2에 0.2가 아니라 0.3에 0.3으로 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컨센서스가 평균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뭐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아틀란타 연준의 예상치 자체도 0.2%로 낮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지표 한번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 생산 지표, 실직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연속 실업상 건수와 신규 실업상 건수 나오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과연 전월보다 오르는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른
맞는 얘기인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이제는 실업률이 낮다라는 표현, 지금 노동시장 강세라는 표현을 쓸 것 같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9월 이내는 거의 뭐 확정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표들 중 하나가 아무래도 이런 주택 착공 건수나 건축 승인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시고 나서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패턴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물가 지표 관련해서 좀 한번 예상치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CPI 관련된 조사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아틀란타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 수치가 낮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 달 기준으로 0.24에 0.27이라는 높은 수치가 잡혀 있고요. 아무래도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 0.18 정도를 원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조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CPI가 3.01에 3.33이 잡혀 있는데 3% 밑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마 연준의 마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0.2에 0.2, 3.0에 3.2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낮게 나왔던 이유 자체가 에너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면 요번에 CPI 수치에 사람들이 가장 극적으로 반응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주거비였거든요. 이 주거비가 사실 0.2%가 거의 한 3년 만에 최저치가 나온 겁니다. 3년 만에 주거비가 최저치가 나와서 CPI의 시장에서 훨씬 더 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에 제가 조사한 부분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음식 관련된 지표는 재미난 거는 곡물들 가격은 전달에 비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뭐 날씨가 더웠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곡물 가격들이 전전달에 워낙 기상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면 이번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 가격, 오렌지 주스, 설탕 가격들도 기호식품들도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뭐 전달과 비슷하거나 혹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가격들은 좀 재미난데요. 7월 막판에 갑작스럽게 고기 가격들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뉴스를 찾을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빼고는 아마 7월 막판에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을지는 조금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좀 재미난 거는 제가 이거를 그로서리 인덱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에 얼마에 사는가, 결국 우리가 보는 건 CPI라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지표인데 치즈 가격, 알코올 가격, 냉동식품 가격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사람들이 쇼핑에 쓰는 가격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로서리 기준으로는 가서 장 보는 것 기준으로는 0.1% 하락하긴 했지만 네. 대부분의 품목에서 조금 오르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지음식은 조금 상승하는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지표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 관련된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플러스 마이너스 0.3% 내에서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에너지 이번에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분명히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이 아닌 사실 선물 가격 기준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받는 뭐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좀 내려가는 현상이 사실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CPI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물가입니다. 근데 이게 EIA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에 직접 자동차에 넣는 가솔린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2%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뭐 요거가 전부 다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요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가솔린 가격이 아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난방유 쪽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난방유 가격이 소폭 상승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커다란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평균치로는 비슷한 수치에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천연가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치에 대한 가격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전기 가격도 전달에 비해서 조금이나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 가격은 조금 하락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 가격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천연가스가 분명히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워낙 생산을 늘린 캐파가 많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고량이 예상치 상단을 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천연가스 가격 내려가주는 부분들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자체는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에너지 서비스, 전기나 천연가스가 좀 전체적으로 상승분을 많이 커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나서는 네네.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중고차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맨하임 인덱스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도매 가격 기준으로 중고차에 대한 가격을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얘네가 전달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비해서 0.6%나 상승했다라는 지표를 내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내려갔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카고루스라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찾아보는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지표상으로는 네. 이제 정달에 비해서 0.17%가량 하락했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서 어디 쪽을 좀 믿어야 될지 우리 소비자가 기준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이번에 내려간 수치가 사실 전달에 비해서 많이 좀 희석되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중고차 관련된 수치는 아마 조금 소폭 상승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 제조업 지수에서는 이번에 사실 가격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용에만 신경 쓰시지만, 그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여러 가지 지표들도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8개 업종에서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감소한 제품은 딱 굳이 얘기하면 4개 업종이거든요. 여기 잘못 적었네요. 10개 업종과 4개 업종인데, 네. 4개 업종은 운송장비, 기계, 종이 제품, 가공금속 제품 이렇게 4개를 빼고는 사실상 다들 가격 인상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코어 CPI가 이번에 굿즈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소폭 상승하는 물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처럼의 하락세를 유지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중립에다가 이번엔 대부분의 물품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주거비는 아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비의 떨어져요. 상승폭이 완만하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이번에 나오는 렌트닷컴, 아파트먼트 리스트닷컴 기준으로도 전달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렌트비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달에 0.2%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완만하게 주거비가 꺾여가는 시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저의 집값도 이제 소폭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주거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가장 호재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지표는 사실 이번에 고용이 늘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가격들도 좀 높은 편으로 나왔거든요. 병원 PMI 지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PMI 지표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지표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비스 지표들은 주거비가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운송비나 의료 서비스비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기타 등등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잘 적어놓지 않은 기타 등등의 부분에서 서비스 지표가 좀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언급을 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서비스는 상승하되 주거비가 중립을 잡아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큰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요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치 컨센서스가 0.2에 0.2, 3.0에 3.인데, 제가 봤을 때는 0.2에서 0.3에 해당하는 지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에너지 자재, 특히 가솔린 가격의 상승이나 집음식 가격의 좀 상승이 조금 타격을 좀 주고, 여기에다가 슈퍼코어 CPI라고 불리는 친구들, 중고차나 신차나 몇 가지 지표들 사이에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코어 CPI는 상승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는 게 아마 0.3에 좀 가까운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까지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는 뭐 PPI나 CPI가 과연 뭐 변동성을 야기시킬 만큼 올라가겠느냐에서는 뭐 추세적으로는 이제 워낙에 떨어진 만큼 거기에서 이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할 것이다인데, 또 이게 시장 심리가 안 좋다 보면 조금이라도 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우려감을 갖고 시장 움직이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고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뭐 매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실업률 4.3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발표됐었던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이 또 환호했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목요일 밤에 그게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저는 좀 사실 걱정이 되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많이 주목해봐야 되는 지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신규 실업수당 건수만 높게 오르지 않으면 연속 실업수당 건수는 조금 더 미래를 봐야 되는 지표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조금 더 신규 실업수당 건수에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제가 뭐 실업수당 건수 늘을 겁니다. 실업률 늘을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는 또 어느 정도 그게 오른 만큼 조금 더 쉬어가는 구간이 온 것 같거든요. 갑작스럽게 오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4.3 정도 구간에서 아마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아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마 이번에는 조금 플래토라고 하죠. 조금 더 횡보하는 방향성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 가격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엄청나게 하락했다고. 근데 이게 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엄청 했습니다. 7월 기준으로. 근데 요번 달 들어서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선물 가격 기준입니다. 현물 가격은 아니고 이제 소비자가 받아보는 가격보다는 전체적인 세계적인 가격 혹은 도매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러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통로를 점거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PI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러시아의 본토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천연가스 이슈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것과는 반대로 좀 재미난 게 러시아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덤핑한다. 중국에다가 덤핑한다라는 뉴스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상반된 뉴스가 있는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추운지도 한번 신경 써가면서 보시면 천연가스나 여러 원자재 투자 혹은 CPI를 예측하시는데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이어서는 가상화폐 리플 관련해서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 리플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소송에서 승리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승리는 아닌데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원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자금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음, SEC에서 리플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당장 중지를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아마 안 나는데 약 2빌리언 달러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라고 아마 소송을 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적은 금액인 125밀리언 달러,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았고, 앞으로는 똑같은 일로 뭐 재판을 갈 수는 없거든요. 물론 항소는 진행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결말이, 분명히 리플이 자기 회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리플 코인을 팔았던 건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맞지만, 그렇지만 이 리플 자체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코인이다. 만약에 자신의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리플을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면 충분히 거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로빈후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리플을 여태까지는 거래를 중지해 놨었는데 이게 드디어 풀릴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 전날보다 거의 리플 가격이 한 27%, 26%가량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올랐을 때도 한번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리플이 예전만큼 주목을 받는 코인이냐 리플을 통해서 은행들이 진짜로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 코인도 준비 중인 상황이고 연준 코인 나왔을 때 저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코인으로 개인적으로 리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굳이 리플을 통해서 코인을 주고받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연준 코인, CBDC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CBDC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연준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 CBDC가 훨씬 더 믿을만하고, 미국에서 보증을 해주는 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장기적으로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의 한 상승의 3분의 2 정도를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 가격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제 오픈이 됐을 때는 아마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음표 얘네들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서 쓰일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적 발표는 거의 이제 막바지 시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박지원 팀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홈디포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디포. 홈디포 쪽, 분들하고 좀 일을 좀 하긴 했었는데, 이제 네. 거기에서도 사실 좀 얘기를 했던 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홈디포의 원인 개인적으로 만약에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내가 집을 얼마만큼 뭐 인테리어를 바꾸느냐는 사실 후순위에 두는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소비가 줄었을 때 저는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섹터로 뭐 홈디포 아니면은 레저 섹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근데 이 여행 관련된 부분들은 저번 주였나요? 저저번 주였나? 어닝이 나왔을 때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엑스피디아닷컴에서 대놓고 앞으로 어닝은 우리 가이던스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래서 홈디포도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 앞으로 우리는 조금 더 소비가 줄을 것으로 방향성을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월마트, 징동닷컴까지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요즘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가 예전 같지는 않은데 과연 알리바바가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개인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중국 내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까까지 제가 좀 집중하고 보고 있고요. 월마트는 사실 박종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비 지표에 관련해서 특히 평범하게 뭐 중산층이라고 하죠. 중산층 입장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월마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마트를 통해서 사실 여기에서 소비 지표가 얼마만큼 좀 더 플러스 요소인지 마이너스 요소인지 잘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주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월마트의 어닝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만약에 내가 미국의 방향성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싶다면 봐야 될 요소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 온이라고 하죠. 온러닝? 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보니까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유사람님 온 여기 신발 신어 보셨어요? 제가 패션에는 아, 완전 이건 잘 패션이 몰라서. 아니죠. 이건 이제 러닝 네네.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호카, 뭐, 온 러닝 엄청나게 많이 소비한다고 해가지고, 전 실제로 뭐 얼마나 많이 신으시나, 뉴저지에 계시니까 이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어떻게 호카나 온 러닝 제품들 많이 좀 소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카 제품들 굉장히 많이들 사람들이 신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음. 많이 좀 아, 신었고요. 이제 선물도 많이 호카를, 받았는데 이제 많은 러닝화나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소비를 하시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발볼이 넓거든요. 근데 발볼이 아, 넓은 제품이 호카 제품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제 거기 제품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제품에랑 얄쌍한 취급을 하다 발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4E 사이즈라고 해서 엑스트라 와이드 사이즈를 신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네, 그래서 저는 호카 제품 개인적으로 잘 못 신고요. 있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가끔씩, 등산할 때 가끔 한두 번씩 신는 정도고, 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특히 데커스, 제가 알기로는 온 호카가 아마 이번에 데커스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데커스가 어닝이 나왔을 때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나이키가 많이 좀 주가나 혹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나이키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문점이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실제 현지에서 지금 보니까 또 채팅창에 도깨비님께서는 저희 동네 엄마들은 옷 많이 신어요 하는데 또 미국 어디신지 콜로라도에 계시는데 많이 신는다라고 또 주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발이 나이가 드니까 아파가지고 신발을 찾고 있는데 요 온러닝 한번 저도 구입해서 여러분께 또 실질적인 후기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월요일 시간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